오늘 주제가 원격 수업을 위한 네트워크 서버 등 인프라 관리 이러니까 다른 분들이 굉장히 이 용어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야 네트워크? 서버? 인프라? 이런 키워드가 들어오니까 벌써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학교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혹은 학교에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 어떤 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곳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음성으로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월, 5월까지 5월 한 첫 주까지 학교에 있는 모든 초중고 안에 이제 모든 교실에 AP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AP가 설치가 된다면 저희 수업이나 혹은 이제 원격 수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제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럼 AP가 구축이 되면 우리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로 예산을 들여서 그걸 관련해서 학생용 기자재를 이제 구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 교과서 활용 환경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 환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교사 1 디바이스 환경, 그다음에 모둠별 원 디바이스 환경, 그다음에 학생 1인 1 디바이스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 원 디바이스 환경 같은 경우는 교사 중심의 자료 활용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강의식 수업이 그런 패턴이었죠. 선생님 혼자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고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는 뭐 디바이스 화면 전송을 위해서는 유선만 있으면 됐죠. 뭐 D서브나 HDMI 방식으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둠별 1 디바이스 환경입니다. 보통은 이제 모둠별로 할 때는 실험, 실습, 토의, 토론 이런 환경에서 주로 이제 모둠별 원 디바이스 환경을 시작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과학교과 같은 데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둠별 원 디바이스 아무래도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되는 순간 무선 AP가 활용이 돼야지만 현실적으로 수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모둠별 프로젝트나 협력학습. 오늘 하시는 사실 이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다시 정리해서 밴드에 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저의 기우일지 모르지만 화면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앞 시간에 영상을 녹화를 떴어요. 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편집해서 아마 그대로 올려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학생 1인 1 디바이스 환경입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한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아마 저희 나라 학교 중에 1인 1 디바이스 되는 환경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수원의 저희 이제 모 학교는 학생이 이제 그 학교를 입학할 때 디바이스를 개별적으로 사가지고 입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디바이스를 사가지고 모든 수업에 활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크롬북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거기는 장점이 실습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일반 교실에서 무선 AP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고민을 똑같이 했죠. 학생들이 디바이스를 다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나온 정책이 뭐였냐면 BYOD였습니다. Bring Your Own Device.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단말기를 애들이 직접 가지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거 내가 맨날 쓰는 단말기니까 별도의 교육도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단말기를 사용하고서 활용이 되는 거죠. 이제 영상이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영상이 안 나와서 막 하니까 저 역시도 되게 당황스럽고 그랬습니다. 자, BYOD 그래서
학생들이 편한 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손쉽게 복습하는 것도 편하죠.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 단말기 구입에 들어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학교에 가지고 왔는데 쓰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기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아무래도 단말기에 아이들이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안 좋은 것들도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바라보는 추세는 학생 1인 1 디바이스 환경으로 가는 게 다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기 형태에 따라 활용 방안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사 1 디바이스 환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사 중심이기 때문에 일제 수업, 전체적인 영상 시청하고 동일 주제로 일제 수업하는 데 편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수업 준비하는 데도 훨씬 편하죠. 네. 왜냐면 애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별 1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실험, 실습, 협업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고요. 모든별로 하다 보니까 강조를 하는 게 이런 거죠. 공동 협의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쪽. 그리고 1인 1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개별 성취 확인이 필요하다. 좋다.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앱을 활용한 수업에서 보통 많이 나타났죠. 학생들을 개별 진단평가나 형상평가 같은 걸 할 때 이런 거를 사용했고, 또한 학생들 개별로 하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서 본인들이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죠. 개별화 중심 수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수준별 학습 효과가 유발이 된다는 거. 근데 이런 형태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무조건 기기 활용이나 기기 중심의 수업이 아니다. 교과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수업 주제나 방식에 따라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요 방식을 제일 중요시 따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실의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실의 기본 환경. 근데 여기 책상과 의자가 이제는 조금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기는 다 왠지 여러 가지 좋은 거 하는데 책상과 의자도 그에 맞물려서 같이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단말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여러 가지 스마트 패드, 크롬북, 아이패드 이렇게 있습니다. 단말기 충전 보관은 그리고 이러함들 이동식 카트.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 패턴이 그거였어요. A라는 교실에 충전함을 놓고 이 충전함에 단말기를 30대를 놨어요. B라는 교실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수업은 A, B 반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한 게 이게 뭐였냐면 특별교실. 이런 패턴인 거죠. 특별교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실마다 AP가 구축이 되고 디스플레이 장치, TV나 프로젝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가장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단말기가 한 곳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동하려고 보니까 기존 충전함은 무게가 한 2, 30kg 돼요. 애들이 거기다 단말기를 밀어놓고 이동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동식 가방이나 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럼 이게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무선 AP, 디스플레이 장치는 TV, 프로젝터, 전자칠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 같으면은 보통 이제 유선 미러링을 많이 썼죠. 지금은 그런 거죠. 노트북이나 다른 형태에다 선을 이제 보통 이제 HDMI를 많이 쓰죠. 선을 TV와 프로젝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노트북이든 패드든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TV에 다른
특정한 뭐 셋탑이 될 수도 있고요. 미러링 셋탑, 어떤 장치 셋탑. 이 장치를 패드가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하죠. 이 무선 미러링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뭐 이거는 뭐 마이크 블루투스 이거 쭉 넘어가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스페이스 데스크예요. 이게 앱이에요. 앱. 스페이스 데스크라는 앱하고 PC용 프로그램하고 두 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타블렛, 스마트 패드, 크롬북을 외부 모니터로 만들어줘. 그래서 내 노트북이 하나 있으면 화면 1번 옆에 뭐 크롬북이 있다. 화면 2번. 그다음에 여기에 안드로이드 패드가 있다. 화면 3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화면을 확장해서 내 마우스로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요즘 이제 그 원격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선생님들이 아이패드나 혹은 다른 기기를 갖고 들어가시잖아요. 노트북하고. 근데 이거를 같이 확장해서 쓸 수 있으면 훨씬 편리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거 펜.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든지 하겠다 하면은 지원을 해드린 거예요. 뭐 콘텐츠를 제작할 때 뭐 이런 것들. 이 네오펜 같은 경우 초창기에 왜 해드렸냐면 아이들이 수업하는 형태가 이 펜에 가지고 이렇게 막 필기를 하면 이 필기된 게 PDF 또는 동영상으로 녹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애들 이제 원격 수업 기간에는 EBS 온클 같은 데나 다른 LMS 쪽에다 올려주고서 들었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저작 도구를 사드렸어요. 이게 165만 원에 학교 전체 구성원들 쓰기.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보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MS 오피스 365를 월 단위 라이센스로 구입을 해서 필요하신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어요. 뭐 충전 보관함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타블렛도 사드렸고요. 스마트 패드는 저희가 없어요. 대신에 크롬북을 사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크롬북이 기존에 펜 있는 게 11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펜 없는 게 160대가 있어요. 그래서 펜 있는 거는 교사용으로 해서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했고요. 펜 없는 거는 학습용. 그리고 일부 여기서 남는 펜 있는 50대 정도를 두 개 클래스로 해서 미술하고 수학하고 이런 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온라인 교과서 제작이 뭐고 다 보는 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가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그 며칠 전에 아도브 연수를 들었을 때 포토샵이 너무 어렵다고 다들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편집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보다는 아예 수업에 집중하게 하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녹화를 떴어요. 근데 20분 정도 하셨어요. 20분. 그런데 편집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수업하는 것보다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편집하지 마시고 수업 그대로 영상을 그대로 올리시라.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은 그냥 틀리기도 하고 안 되면 이렇게 막 지우기도 하고 하죠. 똑같이 그냥 해라.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완벽한 버전을 주는 거는 뭐 한 번에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타학교가 좋다고 해서 사는 것은 좀 비추다. 왜? 타학교는 예를 들면 옆에 학교는 좀 역량이 되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 어려운 걸 사서도 다 커버했어요. 근데 본교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교과별로 필요한 내용을 직접 판단하고서 결정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교과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 이 미러링 같은 경우는 기계 화면을 다른 거 디스플레이 장치에 보여주죠. 당연히 유선, 무선 있고 지원 방식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안드로이드에는 이제 모비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썼는데 이 모비즌이 22년 2월로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돼요. 이제 딱 없어지는 거죠. 이제 없어져요. iOS는 에어서버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앱이죠. 근데 얘는 기존의 셋탑이나 TV에 앱 형태로 내장이 돼 있어요. 그 뭐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돼 있는 거를 에어플레이 구동하고 그냥 그 아이패드 계열, 맥 계열로 그냥 접속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계열은 요 세 가지가 현재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크롬캐스트, 딜라이브, 미박스. 뭐 그리고 이제 iOS는 애플 TV. 예. 요즘은 미러링 장치가 미러링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할 거라면 당연히 무선을 쓰는 게 정답이죠. 무선을. 이렇게 썼을 경우는 학생 주도 활동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제가 뒤에서 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기기들 모습이에요.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유선 미러링. 보통 이해가 뭐냐면 USB-C to HDMI 젠더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크롬북에는 USB-C 타입이 2 포트가 있어요. 2개. 다른 디스플레이 포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USB-C에서 뽑아서 HDMI 바로 TV에 연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선이죠. 일반 노트북 연결하듯이 이렇게 쓰다가 이제는 방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무선 미러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쭉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사는 게 애플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 TV는 이제 아니고 딜라이브나 미박스 이렇게 있었죠. 예. 딜라이브는 요거고 미박스는 요겁니다. 중요한 거는 딜라이브는 이제 국내에서 만들었고요. 미박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샤오미에서 만들었죠. 얘는 미박스는 정식으로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려면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야 돼요. 금액은 딜라이브가 현재 얼마냐면 싼 거는 7에서 한 16만 원 정도. 미박스는 싸게 사면 6만 원대에서 한 8만 원 안쪽. 그리고 아까 나온 이제 크롬캐스트 같은 경우 크롬캐스트는 금액이 한 4, 5만 원 정도. 근데 지금 나온 딜라이브나 미박스는 얘 두 개는 셋탑이에요. 셋탑이기 때문에 미러링 말고도 다양한 앱들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플레이스토어도 있거든요. 다양한 앱들을 활용할 수 있고 다큐멘터리나 다른 영상 자료 같은 것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김새는
애플 TV죠. 애플 TV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미박스가 나왔고, 세 번째로 딜라이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변해간 거죠. 다 보면 리모컨도 되게 단순하고요. 크롬캐스트는 리모컨이 없죠. 근데 저희가 테스트해 보니까 역시나 미박스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교실이나 특별실에 미박스 셋업을 하나씩 달아주고 학생들한테 크롬북을 쓰게 하면 발표할 때도 크롬북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자리에서 자기 화면을 그냥 무선으로 TV 앞에 디스플레이 해주면, 미러링 해주면 그냥 보여줘요. 선생님 화면 보여주다가 자 A라는 학생 해봐 그러면 A라는 학생의 화면을 이제 전송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선망 구축을 할 때 이게 예전에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 니아에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발표를 했던 건데 지금은 학교 무선망 구축할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크게 관여는 안 해요. 관여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희 학교가 이제 네트워크 공사를 해서 이제 AP가 약 60개 정도가 설치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업체들이 그냥 AP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데 딱 꽂아놓고 가요. 근데 그거를 볼 줄을 모르면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업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의 목적은 그래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좀 보고 업체한테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해주세요라는 거를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얘기하는 거하고 틀려서 이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장소에 구축할 건지 그리고 구축을 한 다음에 뭘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 정부 주도로 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학교에서는 검수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향후 AS를 위해서 각종 서류가 잘 준비된지 이 서류가 뭐냐면 보통 네트워크라면 이제 선본장이라고 하죠. 어느 선이 어디 실에 가서 어느 결로 꽂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모르면 엉뚱한 선을 교체해 놓고 고장을 수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 공간에 AP나 이런 거를 구축을 하는데 자, 선생님들이 보실 때 여기는 정말 뭔 일이 생겨도 수업이 가능한 데야.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데를 예를 들면 AP가 하나가 설치됐어요. 다음 AP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7m 정도 돼요. 그리고 또 다음 AP까지 거리가 7m 정도 돼요. 왜냐하면 교실의 중앙, 교실의 중앙, 교실의 중앙. 그리고 2.4기가, 5기가 두 개가 이제 딱 떠 있어요. 이따가도 이 두 가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봐서 이것도 한번 선생님들이 봐주셔야 돼요. 주파수 간섭. 왜냐면 특정 교실에만 잘 안 돼요. AP가 설치된 게. 그걸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갔을 때는 중요한 건 간섭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뒤에 가면 간섭이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앱이 하나 있어요. 이건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학교망인데요. 자, 우선은 예를 들어 볼게요. KT라는 데서 통신사에서 내려온다고 할게요. 통신사에서 지금은 요 그림이 잘못됐어요. 왜? 시도교육청을 안 건드려요. 바로 지역청으로 가요. 집선화됐다고 하죠. 지역청으로. 그러면 지역청에서 다시 학교로 가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에
그러니까 이 그림이 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KT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인증 서버가 이렇게 불려야 돼요. 결국은 교육청이랑 그룹을 묶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거죠. 무선 AP로 접속을 하면 쭉 타고 가서 인증 서버에 가서 이 사람이 접근하려고 하는데 인증하냐 적합하냐 판단을 해요. 아 적합해. 그러면 이제 다시 피드백이 가서 AP에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증 서버의 역할이에요. 또 AP 컨트롤러는 학교에 AP가 있는데 컨트롤러가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얘가 AP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컨트롤러를 쓰려면 AP가 똑같은 놈을 써야 돼요. 동일 회사의 동일 제품을 쫙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면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보안 시설이 있어요. 무선은 절대 안 되고 유선만 돼요. 근데 누군가 AP를 갑자기 휴대폰을 테더링하거나 무선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윕스라는 거예요. 윕스.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무선 접속이 갑자기 화면에 뜨면 이걸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P가 딱 설치되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윕스 센서를 하나 딱 부착을 해놓으면 AP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AP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휴대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AP를 활성화하는 것도 다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스킵할게요. 자, 요거를 볼게요. 학교의 망이 이렇게 4개로 구성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사망, 학생망, 공인망, 무선망. 참고로 교사망에 물려야지만 선생님들이 나이스를 쓸 수 있어요. 자, 학생망하고 무선망은 나이스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실이라든지 뭐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학생망에다 연결하죠. 자, 그리고 이 공인망은 주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다가 자체 구축하는 서버를 놓을 때 놓을 때는 공인망에다가 놓습니다. 왜? 외부에서 접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옛날에 학교 홈페이지를 놓거나 할 때는 이 공인망에다가 서버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공사를 하실 때 여기에 이렇게 하죠. 새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새로 하면 기존과는 다른 색상을 쓰는 거예요. 선을. 왜냐면 요게 새로 무선으로 구축된 선이야 라고 구분을 해놓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중화로 구성을 해왔고 옛날 건물 안 그런데 선을 할 때 항상 그 실에는 선이 2개가 들어가요. 지금 나오는 AP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에 인터넷 꽂는 선이 2개가 있고 혹은 3개가 있어요. 2개면 랜 1번, 랜 2번. 일반적으로는 랜 1번에다가 계속 신호를 주고 인터넷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 선이 갑자기 장애가 발생해서 끊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랜 2, 랜 2번에 바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활성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요 선은 액티브 상태고 항상 쓰고 있는 요거는 스탠바이라고 하면 됩니다. 액티브가 죽었을 때는 스탠바이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다음 거. 그 밑에 그림 무선 AP 위치라고 있어요. 성면일 때하고 비성면일 때 있는데 자, 이 성면일 때는 주로 이제 천정 가운데다가 많이 시공을 합니다. 근데 다시요. 비성면일 때는 천정 가운데다가 하고요.
성면일 때는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벽에다가 많이 거치를 해놔요. 잠깐.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성면일 때는 잘 안 하는 게 보통은 맞죠. 왜냐면 어차피 다시 뜯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AP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 타입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공유기 타입으로 된 게 있어요. 근데 다들 뭐 이렇게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시스코, 아루바, 뭐 넥디어, 디링크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제품이 좋은 거죠. 다 이거 외산이에요. 아루바라는 게 그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좀 알아주는 거죠. 좀 비싸죠. 옛날에는 시스코를 알아줬는데 지금 무선으로 넘어와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나라 정체상 국산 거를 쓰라고 해서 국산을 쓰죠. 근데 삼성은 돈이 안 돼서 그런지 AP 사업을 접었어요. 이제 안 해요. 그 외에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선 AP하고 공유기의 가장 큰 차이는 당연히 금액 차이하고 성능 차이가 가장 커요. 그리고 가정에서 쓰느냐 아니 일반적인 사무실, 기업에 쓰느냐 이런 차이가 크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AP는 PoE 스위치를 써서 해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유무선은 그냥 220V 전기 꽂아서 그냥 쓰는 거죠. 자, 신호 간섭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 드린 그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이런 겹쳐 있는 것들은 AP가 많아서도 그렇고 AP가 중복된 동일한 채널대를 다 잡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해서 다른 곳에 간섭이 적을 만한 채널을 따가지고 AP 설정을 수동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채널에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같이 보면 채널 10번에 있는 건 요만큼. 이게 길면 길수록 이제 훨씬 더 인터넷이 잘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널 6, 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와이파이 어널라이저라는 앱입니다. 이게 애플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넷 공사를 하신 분들, AP 공사를 하신 분들도 요거를 딱 띄워놓고 현재 자기네가 작업한 AP가 얼마나 간섭이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합니다. 이제 단말기가 준비가 되면 이제 단말기를 보관해서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충전만 하고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UV 살균도 하고 동기화도 해요. 기능이 많아지면 당연히 금액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본 가장 비싼 충전함이 한 370, 380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막 UV 살균에 동기화에 대수도 얼마 한 40대 가까이 들어가나? 이런 거예요. 무게 거의 한 40에서 50kg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은 비싸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선정을 하시면 돼요. 어디는 막 이거 가지고 그래 우리 이거 그냥 가구처럼 짜서 뭐 할 거야.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냥 멀티탭의 가구에 딱 밀어넣으면 사실은 열이 발생하잖아요. 전기기 때문에. 화재만 조심하면 돼요. 화재.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게 서버렉이 더운 여름에 서버렉에서 합선이 돼서 이제 불이 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것들 보기만 해도 충전함이 되게 무거워 보이죠. 무겁습니다. 그래서 교실마다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외건 타입의 밀차. 얘는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산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거는 열대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카트 가방. 카트 가방? 패드 가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단말기들을 자동으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이제 MDM이란 걸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별도에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대당 11,000원? 대당 11,000원. 크롬북 같은 경우는 CA라고 해서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라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글에서 판매하고 개별 라이센스가 있는데 가격이 4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얘는 뭐 기기 관리도 해주고 앱을 제어하고 한다니까 결국 MDM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를 안 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잖아요. 구글 클래스룸이에요. 이걸 쓰면 이 CU의 기능의 90% 가까이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요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4만 원인데 저희가 요번에 선도학교가 160대를 사잖아요. 이거를 4만 원씩 하면은 640만 원이에요. 거의 기기 사는 거에 10분의 1 가까이 되는 거예요. 7,200에 640만 원. 너무 조금 아까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쓰다 보니까 기기가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640만 원치 안 사고 얘를 그냥 크롬북을 여유로 더 산다고 해도 거의 18대 정도를 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크롬북 구매한다고 해서 160대 입찰을 올려서 낙찰이 끝났어요. 얼마에 들어오냐면 대당 39만 5천 원.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저희가 7,200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렇게 하니까 6,400, 약 한 9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다른 데서 이제 컨설팅 해주는 모 기업이 낙찰 가격은 7,100에서 7,200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 이제 처음에 조달에 올릴 때 예가 산정을 8,100에서 8,200 정도로 올려야지 거기에서 한 10몇 프로가 까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데 잘 현혹되지 마시고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아이들한테 많이 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뭐 업체의 어떤 뭐 이익을 다 깎아내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충분하게 가능하다면 입찰에서는 그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쓰다 보니까 펜들이 사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펜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 노트나 이런 데 펜이잖아요. 사실 이거 써보시면 알지만 장시간 필기 못해요. 최소한 펜이 그래도 그 일반 우리가 풀 사이즈라지 연필 정도 두께는 돼야지 뭔가 되지. 그래서 요게 시중에 제가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펜 홀더예요. 이 펜을 여기 이렇게 따면 여기다 펜을 집어넣고 다시 우리가 모나미 볼펜 앞에 따가지고 볼펜심 집어넣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넣으면 요게 이제 풀 사이즈 펜이 되는 거예요. 요 펜을 가지고 쓰면 돼. 요게 가격이 얼마냐면 대략 한 6,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아니더라도 애들은 아니더라도 필기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은 그래도 좀 펜 같은 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 파우치, 보호 가방, 보호 필름도 필요하고요. 캐리어, 보관함, 충전함, 뭐 이 동일 기능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기기의 뭐 배경화면 같은 경우는 해당 기기 정보로 예를 들면 수학실이 쓴다 그러면 뭐 수학 01번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무선을 쓰게 되면 AP의 IP 주소 같은 거는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어차피 DHCP 자동으로 IP를 부여받으면 그걸로 세팅하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구글 클래스룸,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모든 크롬북에 동일 관리 계정을 등록한다. 크롬북은 처음에
가장 먼저 등록한 계정이 마스터예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은 계정을 하나 딱 심어놔 여기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크롬북은 포맷을 할 때 우리가 포맷이라고 하는데 20초 걸립니다. 20초. 파워워시라고 부르죠. 싸그리 밀어버리는데 초기 상태로 만드는데 20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애들이 설치하고 프로그램 뭐 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 뭐 관리를 하고 삭제하고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냥 파워워시 한번 딱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크롬북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OS가 일주일에 주 2회 정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윈도우처럼 이거 뭐 종료가 안 되느니 뭐 이렇게 장애가 발생해서 뭐 블루 스크린이 뜨니 이런 게 거의 뭐 99%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기 사기 전에 각각 기기의 특성, 장점, 단점을 꼭 보시고 교과별로 최적의 기기를 사시라는 거예요. 옆에 뭐가 좋다 해서 따라 사면은 100%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나 이거야 정확하게 이거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교과에서 결정을 해서 교과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을 받아서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네트워크 정책은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AP를 자동으로 설치하면 정책은 교육청에서 다 세팅을 해요. 학교에서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크롬북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패드 똑같아요.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을 활용하면 내 PC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크롬북에서 그냥 어떻게든 나이스 사용 가능하고요. PC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땡겨다가 수업을 쓰는 거예요. 내가 수업에 쓰는데 나 이거 지금 내 PC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교무실 본인 선생님 자리에 있는 노트북을 그대로 얘가 원격으로 접속을 해요. 예전 같으면 원격으로 썼을 때 버벅거려 느려 그런데 지금은 느리다는 걸 아마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잘 동작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네트워크 용어 중에 와이파이 6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나온 거는 대부분 이제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 같은 게 많이 나와요. AP 같은 거. 기존보다 속도가 빠르고 최대 이제 10기가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저도 스마트폰 이제 아마 작년부터 나온 스마트폰은 그러실 거예요. AP를 잡아 딱 했을 때 AP가 와이파이 6 프로토콜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혹은 이렇게 제품에는 이렇게 마크가 돼 있죠. 와이파이 6가 가능하도록 인증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 6는 최상의 인터넷 품질 최대 10기가. 그리고 장점은 무선넷 성능 증가, 지연이 감소되니까 내가 여기까지 해서 뭐를 딱 요청을 했을 때 빠르게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연 감소. 그다음에 AP 배터리 효율, 그러니까 뭐 장비의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아마 다 들어봤어요. 우리 야 이거 2.4기가야, 5기가야 이 주파수 대역을 막 얘기를 해요. 차이점은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4는 벽이나 장애물이 있어도 오케이, 좋아, 잘 나가. 5기가는 안 돼. 벽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잘 안 돼.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얘는 넓은 공간, 뭐 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접근할 때 5기가로 붙으면 더 빠르고요. 집에서 거실에 있을 때는 바로 AP 옆에서 5기가로 붙는 게 더 빠른 거고 거실이 아닌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2.4기가로 붙이는 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게 이제 주파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막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예전에 뭐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선점했다 막 이런 거였어요. 뭐 900MHz대라고 이게 다 그런 싸움이에요.
어떤 주파수 떼우길 때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집에서나 학교에서 AP를 구성할 때 2.4 기가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걸 쓰세요. 이런 상태일 때는 뭘 쓰세요. 이런 거를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인터넷선 UTP라고 하죠. 요 두 개는 UTP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광 케이블이죠. 당연히 광은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아요. 네. 그렇지만 광은 꺾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꺾여지면 안 돼요. 반면에 UTP는 100m까지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해서 갈 수 있어요. 꺾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1기가가 지원하려면 카테고리 5E, 6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뭐 5E나 6나 모양은 비슷한데 6에는 여기 플라스틱 실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할 때 하얀색 뼈다귀 같은 실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 실제로 안 까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카테고리 6가 일반적으로 선이 조금 두꺼워요. 랜선이. 조금 더 두껍고요. 이제 광은 직접적으로 못 쓰니까 학교까지 집선으로 들어오는 거는 광으로 들어와요. 광이 바로 못 가고 중간에 컨버터를 걸쳐요. 광 컨버터. 이게 UTP로 여기서 변환을 해줘요. 근데 학교에 방화벽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학교마다. 방화벽에 광으로 들어와서 방화벽에 꽂혀요. 요즘 건. 그리고 앞에 UTP 단자를 가지고서 보통 UTP가 4개 포트가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한 업무망, 학생망, 서버망, 공인망, 무선망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여기 따면 요것들이 각각 그 밑에 있는 스위칭 장비들 허브에 다 붙어요. 그러면 요 거꾸로 따라가면 요 스위칭 장비에 붙은 거는 업무망이네. 여기서 땄으면 나이스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쓸 때. 그런데 이런 거를 총 구성해 주는 게 뭐였냐면 선번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공사를 하면 요 선번장을 100% 받아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해당 업체가 떠나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장애 대책은 그냥 여기 넘어가서 어차피 이거 PT 공유해 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서버 용어 그냥 넘어갈게요. 방화벽은 뭐 유해한 콘텐츠나 통신에 필터링 해주는 거. 그다음 무선 인증 서버는 무선 인증 서버 이거예요. 아까 싹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AP에 붙으면 무선 인증 서버 있는 데까지 가서 얘 가능해? 그럼 다시 피드백 와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을 검증하고 검증된 사용자한테 무선 서비스를 허용해 주는 게 바로 이제 무선 인증 서버. 예전에는 레디우스 많이 썼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스위칭 장비는 보통 1대1로 UTP를 연결해 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더미 허브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100메가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스위칭은 1000메가거든요. 1000메가가 환산하면 1기가예요. 기가랜하고 여기는 메가랜이에요. 근데 더미는 뭐냐면 10명이 붙으면 100메가를 10명이 나눴으니까 한 명당 1메가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스위칭은 1000메가다, 1기가다 그러면 한 명이 붙으면 얘 대략 한 뭐 950메가 써요. 두 번째 붙어도 얘도 950메가, 세 번째도 950메가. 각각의 한 사람이 하나를 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더미는 한 명이 붙으면 두 명이 붙으면 속도가 계속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더미 허브를 절대 쓰면 안 돼요. 얘를 쓰는 순간 학교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이 저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PoE 스위칭은 이 UTP 포트 하나하나마다 전원도 같이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전기선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을 할 때는 꼭 일반 스위칭 허브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PoE 기능이 있는 스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PoE 스위치는 일반적인 위에 있는 스위치에다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단말기의 전원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스위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이 하나 나가면 이 선이 데이터하고 전원하고 다 커버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스위칭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근데 우리가 일반 스위칭이 있는데 POE를 비싸니까 안 샀어요. 그러면 인젝터라는 걸 사면 돼요. 이게 한 3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을 여기다 꽂고 POE 라인을 따서 가면 여기서 랜선을 타고 전기하고 데이터가 같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윕스는 얘기했죠. 서버하고 센서로 되는데 이 센서가 무선 활성화된 무선을 탐지해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시간 봐가지고 혹시 이제 지금부터 채팅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아무래도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육성으로 하면 육성 안 들려요? 육성은 안 되고 채팅만. 여기서 앞에서 질문했던 것도 볼 수 있죠.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뭐 학교에서 쓰는 충전함이 뭘까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프리젠테이션 하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이런 것도 있었고 크롬북이 분실하고 파손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AP가 EAP 방식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뭐 충전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되게 많아요. 대상이. 그 많은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거고 금액대는 다들 비슷해요. 크롬북을 구매하는데 업체에서 기초 심화 앞으로의 관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꼭 필요할까? 저는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다 비용에 포함된 건지. 첫째.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건지. 참고로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초하고 심화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을 보내서 이제 연수도 해요. 그런 부분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관리를 제한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유지보수를 해주겠다는 건지 그리고 아마 크롬북을 써보시면 그렇게 유지보수 할 일이 없어요. 제가 4년 넘게 크롬북을 보급을 해봤지만 뭐 액정이 깨져가지고 뭘 한다? 이런 거 없었어요. 왜냐면 크롬북 자체가 미국에서는 $299예요. 즉 한 32, 3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파손됐다고 해서 하나하나 부품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롬북 교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노트북에 액정이 한번 나갔어요. 얼마 드냐 하니까 24만 원? 이 정도 들어가요. 그에 비하면 크롬북은 그런 부분에서는 덜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애들 교육은 안 시켜요. 왜냐면 애들은 그냥 던져주면은 교육 자대로 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따라오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주제가 네트워크 서버라서 좀 어려운 용어를 보셨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없으세요? 이제? 크롬북은 교사가 교육을 받아야만? 아니요. 저희 스마트폰을 따로 별도로 교육을 받으시나요? 안 받잖아요. 크롬북에서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크롬북은 거의 바이러스가 없어서 백신이나 뭐 이런 거 깔 필요도 없고요. 두 번째, 크롬북을 쓰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클라우드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구글 드라이브, 뭐 오피스 365 이런 것들 클라우드. 왜냐면 크롬북은 메모리가 4기가고 내부 디스크가 64기가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걸 쓰는 거고 그리고 크롬북을 교육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크롬북이나 다른 데 들어있는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받죠. 크롬북 자체는 별도로 교육받을 게 없어요. 일반 노트북을 쓰실 줄 아시는 분이면 되고 눈에 보이는 터치를 하면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하는 건 무리는 아니에요. 무리는 아닌데
크롬북을 30대를 충전함에 넣고 이동을 하려면 못해도 얘가 한 40km 정도 돼요. 그러면 바퀴가 잘 굴러가니까 되는데 이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면 하는데 이게 매 시간마다 충전함을 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면 글쎄 저는 또 그런 제안도 했어요. 학교가 뭐 1층 빼놓고 2, 3, 4층을 써야 된다면 2, 3, 4 중간에 크롬북을 충전해 넣어서 도킹을 해놓고 필요하면 그 층간에서만 움직이게 위아래는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기 대수가 많아지면 사실은 저희는 이제 대수가 많으니까 교과에다 할당해 주려고 했어요. 교과 교실이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일반적인 교사 중심 수업, 모둠 중심 수업을 쓰고 1인 1 크롬북을 쓰고 싶다 하면 특별교실, 자기 교과 교실로 가서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어쨌든 이제 크롬북을 이동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모델명은 제가 이제 오늘 봤어요. HP 거예요. HP.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크롬북은 외국에서 가장 먼저 보급이 많이 됐어요. 국내가 어떻게 보면 늦은 편이죠. 예. 크롬북 제조사가 국내에서는 삼성하고 포인트랩 딱 2개 있어요. 외국사는 에이서, 아수스, 레노버, HP, 그 다음에 구글 이렇게 있죠. 근데 구글 거는 비싸서 안 쓰고요. 왜냐면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HP, 아수스, 그 다음에 HP, 아수스, 에이서 3개 모델은 거의 흡사합니다. 스펙이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외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그 세 회사들은 해외에서 벌써 단연간에 크롬북을 만들어서 개선하고 했던 거예요. 그 모습하고 국내에서 나온 크롬북은 외형 자체가 좀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HP 거를 살려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뭐 입찰은 어차피 공통 스펙의 그 자료를 가지고 받았으니까. 근데 뭐가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왜? 크롬북이 그렇게 비싸게 아까도 말했지만 크롬북을 50만 원 넘게 주고 산다는 건 저 같으면 안 사죠. 차라리 그냥 좀 더 주고서 노트북을 사버리죠. 더 활용도가 더 높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제 45만에 하는 거는 아마 저걸 거예요. 이런 표현해서 그런데 제가 업체 욕은 하지 않지만 딱 160대 45만 원 딱 해야 7,200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선도학교는 7,200 가지고 160대를 사야 하는구나. 학교 입장은 7,200에서 돈이 안 남고 다 써주는 게 좋은 거구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발품을 파시고 하면 그만큼 더 이익을 보시고 그만큼 더 아이들 교육에 다른 거를 더 투입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세요. 우리는 그냥 뭐 45에 하겠다 뭐 해도 결국에는 저희는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끌어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다른 데는 질문하는 거 마이크를 쓰시는데? 그렇게 지금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이상 없으면 이제 종료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종료하셨는데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밴드 있잖아요. 예, 저희 밴드에다 올려주시면 보고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